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키움증권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신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소개시켜 드릴 컨셉은 편안함에서 설레임으로 바뀔 때입니다. 앞으로 좀 그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자본력을 기반으로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조금은 설레일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홍보 영상은 아니고요. 네, 주식 종목으로서 투자했었을 때 좀 유의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사업 부문별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브로커리지, 웰스 매니지먼트, IB, 그리고 트레이딩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브로커리지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가 주식 거래 혹은 채권 거래, 선물 옵션 등의 거래를 할 때 이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이제 증권사가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보통 저희가 브로커리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중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WM이라고 하는 부문은 저희가 다른 말로는 자산 관리라고도 합니다. 이 자산 관리 영역은 펀드라던가 ELS, 랩어카운트, CMA, 퇴직연금 등의 이러한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좀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뭐 주식이라던가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의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달자와 자금 공급자를 연결을 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IB 영역은 ECM과 DCM으로 많이 나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이 IB 영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증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은 보통 그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받는데 주식이라던가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IB 업무로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보통 ECM이라고 하는 게 주식 발행, 그리고 DCM이라는 것이 그 채권 발행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부동산 PF라던가 뭐 구조화 금융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유 자본으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브로커리지, WM, IB 영역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을 연결을 해주는 어떠한 중개 업무가 대부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 영역을 떠나서 증권사가 직접 투자를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순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수탁 수수료가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자 손익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과 기타 손익은 13%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IB 수수료는 7%, 그리고 WM 수수료는 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한 6% 정도가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손익은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중개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이자 손익도 꽤 비중이 큰 걸로 보이죠. 이자 손익이 거의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자 손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움증권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이 그 개인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 신용공여들, 뭐 그 스탁론이라던가 뭐 주식담보대출들 이런 것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사실상 뭐 기업대출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비중을 스팟성으로 보시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딩 손익이 워낙에 주식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변동성이 커서 사실상 이 매출 비중이 매번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간 이제 순영업수익 비중 추이를 좀 놓고 보신다면은 사실상 이 이자 손익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이 그 트레이딩 및 기타 부문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식시장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IB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IB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해에 좀 많이 몰려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빅딜이 언제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IB 수수료는 좀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자 손익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증권사들은 이런 대출을 주고 싶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뭐 신용공여, 뭐 스탁론 이런 것들을 증권사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지금 자본 그 규제가 있어서 자기 자본의 200%까지 최대 신용 공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본력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자 손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특히 2019년, 2020년 이때쯤 해서 이 이자 손익이 키움증권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키움증권이 이맘때쯤 해서 뭐 RCPS도 발행을 하고 좀 이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해서 앞으로 좀 이제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좀 이제 그 증자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익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영업지표인데요. 리테일 약정 MS, 신용융자 MS, 그리고 활동 계좌수 MS 모두 다 국내에서 거의 업계 최상위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리테일 약정 MS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이 그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키움증권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지표인데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키움증권의 약정 MS는 리테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2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이 리테일 약정 MS가 한 28%에서 32%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키움증권을 이어서 2위권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아마 한 15에서 20% 정도의 MS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1위권사와 2위권사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용융자 MS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융자 M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이 많아야지 더 많은 신용 공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활동 계좌수 MS도 지금 한 25% 선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코로나가 유행했었던 2020년도, 2021년도, 그러니까 한참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죠. 이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MS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활동 계좌 MS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업계 최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에 투자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의 핵심이 되는 두 지표는 결국에는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좌측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거래대금과 코스피의 상황 관계입니다. 이 차트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을 투자하실 때에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만한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대금과 코스피가 동반 증가하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증권업종은 코스피 대비해서
약 85%의 확률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증권 업종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코스피가 상승해야 이익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증권 업종을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대로 이 거래 대금과 코스피가 동반 감소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증권업종이 100%의 확률로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한 그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증권주를 투자하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 좀 더 클리어하게 좀 더 그 적정한 투자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거래대금과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증권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왜 하필 그 키움증권을 선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우측의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 차트는 코스피와 키움증권의 과거 상대 주가 추이입니다.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에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키움증권이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아웃퍼폼을 하죠. 이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높은 베타를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에 민감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더멘털과 주가 모두 다 시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증권업종은 시장 안 좋을 때 미리 담아놓고 주식시장 반등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숫자 확인하고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전략이 가장 간단하고 쉽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호를 해야 될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금 키움증권만의 특별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무조건 이제 증권주를 사자. 이거는 사실 쉽지 않고 여기에서 그나마 어떤 회사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펀더멘털이 어떤 회사가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키움증권은 이 자본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타 증권사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권업종의 구조를 매출을 P 곱하기 Q라고 이제 접근을 했었을 때 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한 55개 정도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작은 시장에서 55개의 증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P는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Q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Q가 늘어나려면 영업 환경과 영업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영업력이 중요한데 키움증권의 영업력이 왜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의 영업력은 자본력, 시장 지배력, 그리고 맨파워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자본력이 지금 키움증권이 여타 증권사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키움증권이 RCPS 약 4,500억 원 정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드디어 3조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3조 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을 받아서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신용 공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자기 자본의 100%까지밖에 못했었던 거죠.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기 자본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신용 공여를 2배까지 줄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효율성이 제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기존에는 최대 3조 원까지만 신용 공여가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6조 원까지 신용 공여가 가능해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당연히 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들은 뭐 자기 자본의 2배까지 못하나요? 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이미 그 자기 자본 3조 원이 넘었고, 물론 이제 신한금융투자도 포함이고요. 이미 자기 자본의 2배까지 신용 공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종합금융 투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데, 키움증권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다가 한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지금은 좀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했었을 때에는 키움증권이 여타 증권사들하고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키움증권 홍보물은 아니고요. 주식으로서 이제 접근하셨을 때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키움증권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익숙했었던 브로커리지와 WM 비즈니스를 이제 탈피해서 자기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을 더 이제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설레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상으로도 크게 뭐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